수확이 끝난 11월의 오리건 농장. 창고 한 구석에는 모양이 비뚤거나 잎이 억세다는 이유로 골라낸 무가 작은 언덕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더미를 손수레로 밀어 퇴비장으로 옮기던 참이었죠. 25년 동안 매년 가을마다 반복해온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지수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수레를 두 팔로 막아서고는 흙 묻은 물을 끌어안듯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좋은 걸 버려요? 우리 할머니는 무 하나로 겨울을 나셨어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흙도 안 떨어진 못난이 무, 잎은 질겨서 씹히지도 않을 그것을 좋은 거라뇨? 지수야, 그건 쓰레기야. 살리지도 않아. 며느리는 대답 대신 물을 하나를 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그 애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짐작도 못했죠. 그리고 한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 농장 가판대에서 가장 먼저 동나는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그 버려질 뻔한 무로 만든 항아리 음식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사가고 이웃 농가들이 비법을 물으러 찾아왔어요. 한 해 2톤씩 흙에 묻던 무가 우리 농장을 살린 겁니다. 쓰레기로 취급받던 채소가 어떻게 마을의 자랑이 됐을까요? 평생 물을 길러온 제가 정작 물을 살리는 법은 왜 한국에서 온 며느리에게 배워야 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캐슬린 모리스입니다. 미국 오리건주 윌레미 벨리라고 불리는 비옥한 골짜기에서 3대째 채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처음 이 땅에 쟁기를 박은 게 1940년대였으니 우리 가족이 이 흙을 만진 세월만 80년이 넘습니다. 저는 그 흙에서 태어나 그 흙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무밭에 나가면 아버지는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캐슬린, 뿌리 채소는 정직하단다. 거짓말을 안 해. 흙이 좋으면 좋은 무가 나오고 흙이 나쁘면 나쁜 무가 나오지. 저는 그 말을 평생의 신조처럼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무에 관해서라면 저는 제가 이 골짜기에서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뿌리가 단단하게 차오르는지, 비가 며칠 더 오면 무 속이 바람드는지, 서리가 내리기 전 며칠 안에 걷어야 아삭함이 살아있는지. 그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손끝과 무릎으로 익힌 25년의 감각이었습니다. 우리 농작물은 윌레미 벨리 일대에서 알아주는 물건이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장에 나가면 제 가판대 앞에는 단골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가판대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기도 했죠. 동네 농부들이 가져온 채소를 어떻게 진열하고 얼마에 팔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무를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미국 식탁에서 무가 오르는 자리는 사실 손바닥만 합니다. 얇게 저며서 샐러드에 색깔 내는 용도, 아니면 접시 가장자리에 장식으로 꽃 모양 깎아 올리는 정도. 가끔 피클로 담가 먹긴 했지만 그것도 식초에 푹 절인 새콤한 절임 한두 가지 뿐이었어요. 무 한 개를 사면 절반은 쓰고 절반은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다 결국 버려지기 일쑤였죠. 손님들도 무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도 무는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한 해 수확한 무 가운데 모양이 곱고 표면이 매끈한, 그러니까 마트 진열대에 올릴 만큼 예쁜 무는 절반 남짓이었어요.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살짝 휘었거나 끝이 두 갈래로 갈라졌거나 잎이 너무 억세게 자란 것들. 맛이나 영양은 똑같은데 단지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못 파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매년 가을마다 손수레에 실어 농장 뒤편 퇴비장으로 보냈습니다. 한 해 그렇게 흙으로 돌려보내는 무가 어림잡아 2톤. 2톤이라는 무게가 실감 나시나요? 손수레로 수십 번을 날라야 하는 양입니다. 저는 그게 농사의 당연한 일부라고 여겼어요. 안 예쁜 건 못 팔고 못 파는 건 버린다. 그 단순한 공식에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제 아들 데니얼이 색시를 데려왔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의 한국 여자였어요. 데니얼이 시애틀에서 직장을 다닐 때 만났다더군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살피는 눈을 가졌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농장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처음에 며느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곤 거의 없었거든요. 김치 만드는 나라 정도.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 음식은 죄다 빨갛고 매워 보였고 발효 음식이라는 건 어쩐지 냄새가 날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시골 농부에게 한국은 그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거리감은 더 커졌어요. 지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멀쩡한 채소를 소금에 절여 며칠씩 그릇에 담아두질 않나. 마늘과 생강을 산더미처럼 다지질 않나. 어느 날은 부엌 가득 시큼하면서도 알싸한 냄새가 퍼져서 남편 톰이 코를 막고
뭔가 상한 거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죠. 저는 며느리가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건 그 애가 채소를 다루는 태도였어요. 저는 채소를 버릴 때 망설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안 예쁘면 버리고, 시들면 버리고, 양이 많으면 버리죠. 그런데 지수는 정반대였어요. 당근 꽁다리 하나, 팥뿌리 한 가닥도 함부로 쓰레기통에 넣질 않았습니다. 무청, 그러니까 우리가 억세다고 잘라서 던져버리는 그 무 잎사귀를 보고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이걸 왜 버리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못 먹는 거야. 질겨서 아무도 안 먹어. 지수는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무청을 한 줌 챙겨서 부엌으로 가져갔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처음 보는 나물 반찬이 올라왔습니다. 데치고 무쳐서 고소한 향이 나는 그 억세다던 무잎으로 만든 음식이었죠. 저는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검소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아까운 줄 아는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버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 하나를 두고 어떤 음식의 세계를 펼쳐왔는지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우리 농장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손수레를 밀며 물을 흙에 묻고 있었지만 그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변덕스러웠습니다. 7월 중순까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다가 8월에 접어들자 일주일 내내 폭우가 쏟아졌어요. 골짜기 전체가 물에 잠길 듯 했습니다. 그러다 9월이 되니 이번엔 때이른 추위가 찾아왔죠. 밭에 나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면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도가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올해 무농사는 망쳤다는 것. 수확 처리되어 물을 뽑아보니 제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탓에 속이 바람든 무가 수두룩했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뿌리가 제대로 굵지 못해 비틀린 것들이 사방에 널렸어요. 모양 곱고 매끈한,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 만한 무는 평소에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대로 못 파는 무는 평소에 2배로 불어났죠. 저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 무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손수레 수십 번이면 끝나던 폐기 작업이 올해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쌓여 있었어요. 못난이 무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버릴 양이 많다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직거래장에 내다 팔 좋은 무가 줄어드니 당장 농장 수입이 곤두박질쳤습니다. 매주 가판대에 서서 손님을 맞던 제가 그해 가을엔 진열할 물건조차 변변치 않았어요. 단골들이 올해 무는 왜 이렇게 작아요? 하고 물을 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기분이었죠. 거기에 폐기 비용까지 겹쳤습니다. 미국에선 농장에서 나오는 채소 쓰레기도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가 없어요. 양이 많으면 처리 비용이 듭니다. 버릴 무가 2배로 늘었으니 나가는 돈도 2배가 된 셈이었죠. 파는 것보다 버리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가을이라니. 농사 25년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가계부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톰이 옆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캐슬린, 이대로 가다간 올겨울 나기가 빠듯하겠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차 어지러웠어요. 들어올 돈은 줄고 나갈 돈은 느는데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제게 흙이 등을 돌리는 애는 이렇게나 막막한 거였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어느 토요일 아침 지수가 픽업 트럭을 끌고 어딘가에 다녀오더니 트럭 짐칸에서 커다란 항아리들을 끙끙대며 내렸습니다. 갈색의 묵직한 옹기 항아리. 한국 식료품점에서 구해왔다더군요. 2팔로 겨우 안을 만큼 큰 항아리가 5개나 됐어요. 그걸 부엌 한쪽 구석에 나란히 늘어놓는 걸 보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수야, 그 큰 걸 부엌에 다 들여놓으면 어떡하니? 자리만 차지하잖아. 지수는 항아리를 정성스레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곧 쓸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 애는 창고로 갔습니다. 제가 퇴비장으로 보내려고 쌓아둔 못난이 무더미 앞에 서더니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한 알음씩 안아 나르기 시작했어요. 뒤틀린 무, 갈라진 무, 잎이 억센 무. 제가 쓰레기라고 부른 바로 그것들을요. 지수는 그 물을 마당 수도가로 가져가 한 개 한 개에 정성스레 씻었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솔로 문지르고 잔뿌리를 다듬고 차가운 가을물에 손이 새빨갛게 얼어붙는데도 그 애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나절 내내 쭈그려 앉아 물을 씻는 며느리의 등을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버릴 물을 왜 저렇게 애지중지 씻는단 말입니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마당으로 나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수야, 그거 버릴 거라니까. 헛수고하지 마. 지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버릴 거 아니에요. 살릴 거예요. 살린다. 그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와 박혔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톰이 부엌에 들어왔다가 항아리들을 보고 펄쩍 뛰었어요. 물을 소금물에 절이고 마늘과 쪽파를 썰어 넣는 며느리를 보며 톰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쓰레기로 음식 만드는 거니? 그 무는 우리가 못 판다고 버린 거야. 그걸 사람이 먹는 음식에 쓴다고?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톰 말이 맞아. 그건 사람 먹을 게 못 돼. 괜히 배탈 나면 어쩌려고. 지수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아주 짧게 미소를 지었어요.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할 뿐이었죠. 물을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고 소금물을 붓고 쪽파와 마늘과 생강과 무언가 알 수 없는 재료들을 넣고 마지막으로 항아리 뚜껑을 덮으면서 그 애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좋은 음식은 시간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고 뚜껑을 덮어둔다고 무슨 음식이 된단 말입니까? 그냥 썩어서 더 고약한 쓰레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5개의 항아리가 부엌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마뜩잖았습니다. 그렇게 항아리들은 부엌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르면서 부엌엔 미묘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시큼하면서도 어딘가 알싸하고 묘하게 시원한 향. 톰은 그 냄새가 날 때마다 인상을 썼지만 저는 어쩐지 코끝을 스치는 그 향이 처음만큼 거북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서 제가 평생 흙에 묻어온 무들이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며칠 뒤 한 그릇의 국물을 마주하고서야 알게 됩니다. 항아리들이 부엌 구석에 자리 잡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 2, 3일 동안 항아리에서는 보글보글 작은 소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표면에 자잘한 거품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거품을 보고 잘 익고 있다며 흐뭇하게 웃더군요. 저는 그게 음식이 상하는 신호가 아닐까 의심스러웠지만 그 애의 표정이 하도 평온해서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지수는 항아리 5개를 모두 농장 뒤편 서늘한 헛간으로 옮겼어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혀야 국물이 맑고 시원해진다고 했습니다. 더운 데서 급하게 익히면 맛이 텁텁해진다나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물을 길러본 적은 있어도 물을 익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1월이 가고 12월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온종일 밭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느라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손발이 곱고 콧등이 시큰거렸죠. 부엌에 들어서니 지수가 헛간에서 작은 단지 하나를 들고 와 있었어요. 그 애는 국자로 단지 속 맑은 국물을 떠서 하얀 사발에 담더니 제 앞에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드셔보세요. 동침이에요. 저는 그 사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얼음이 살짝 낀 투명한 국물에 네모나게 썬 무 조각이 동동 떠 있었어요. 무청과 쪽파, 빨간 고추 조각도 보였죠. 솔직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 버린 무로 만든 거라는 생각에 목구멍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지수야, 난 됐다. 하지만 지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모금만요. 그래도 싫으시면 다시는 권하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저는 마지못해 사발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사기 그릇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국물을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고 시원한 국물이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알싸하면서도 은은하게 단맛이 돌고 새콤한 기운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그게 어찌나 깔끔하고 개운하던지 온종일 밭일로 텁텁했던 입안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발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저는 떠있던 무 한 조각을 건져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하고 경쾌하게 씹히는데 생무의 그 거칠고 매캐한 맛이 아니었어요. 시원하고 부드럽고 속까지 골고루 간이 밴 무. 평생 맵고 거칠다고만 여겼던 그 무가 입안에서 이렇게 청량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발을 내려놓고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어요. 지수야, 이게 정말 그 무니? 우리가 버리려던 그 못난 이무? 지수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헛간에 쌓아두셨던 그 무예요. 저는 다시 사발을 들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어느새 사발을 깨끗이 비워버렸어요. 비우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허겁지겁 마셨는지 깨닫고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톰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빈 사발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캐슬린, 당신 그걸 마신 거야? 쓰레기 무로 만든 걸? 저는 대답 대신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사발 더 줄 수 있겠니? 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지수는 두 번째 사발을 떠주면서 이번엔 작은 접시 하나를 더 내왔어요. 노랗게 물든 무 조각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무지예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는 노랑무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아삭아삭, 동치미와는 또 다른 단단하고 경쾌한 식감. 새콤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혀끝을 감쌌습니다. 짭짤하지도 시지도 않은 묘하게 중독되는 맛이었어요. 저는 손이 가는 대로 두 조각, 세 조각을 연달아 집어 먹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만든 거니? 지수가 설명해 줬어요. 단무지는 물을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쌀겨 같은 재료에 묻어 오래 삭히면 이렇게 노랗게 익으면서 단단하고 새콤한 맛이 든다고요. 동치미가 시원한 물김치라면 단무지는 아삭한 절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둘 다 무로 만드는 대표적인 저장 음식이라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헛간에 옮겨놓은 그 항아리들 속에서 제가 25년간 흙에 묻어온 무들이 전혀 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만 그 시원한 동치미 국물 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미국 식탁에서 보는 기껏해야 샐러드 장식이나 새콤한 절임 한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 하나로 시원한 동치미를 담그고 아삭한 단무지를 만들고 무청까지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는다고 했어요. 같은 무인데 어쩜 이렇게 다른 음식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무를 기르는 법은 이 골짜기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해왔습니다. 흙과 물과 햇빛에 대해서라면 25년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물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려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린아이만도 못했던 겁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 헛간을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더 만들 수 있는지, 그 무가 또 어떤 음식으로 변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저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어요. 지수야, 무 하나로 또 뭘 만들 수 있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렴. 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무 한 개를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물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뿌리끝까지, 잎사귀까지 전부 음식이 돼요. 그날 며느리가 제게 보여준 건 무 한 개가 펼쳐내는 음식의 세계였습니다. 먼저 무잎, 그러니까 무청을 손에 들었어요. 제가 매년 억세다고 잘라서 던져버리던 바로 그 부분이었죠. 지수는 그걸 끓는 물에 살짝 데치더니 찬물에 헹궈 꼭 짰습니다. 그러고는 참기름과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쳤어요. 부엌 가득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한 입 맛보니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훌륭한 나물 반찬이었어요. 억세서 못 먹는다던 그 잎이 말입니다. 다음은 무의 몸통이었습니다. 지수는 무를 깍둑깍둑 썰어 소금에 절이고 양념에 버무려 작은 단지에 담았어요. 깍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무는 가늘게 채를 썰어 새콤하게 무쳤는데 그건 무생채라고 부르더군요. 어떤 분은 큼직하게 썰어 들통에 넣고 멸치 우린 국물에 끓였습니다. 맑고 시원한 무국이 됐죠. 같은 무를 두고 썰기만 다르게 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음식 세 가지가 한 번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짜투리도 버리지 않아요. 지수는 무를 다듬고 남은 꽁다리와 껍질을 따로 모았어요. 그걸 다른 채소 짜투리와 함께 냄비에 넣고 푹 끓이더니 맑은 채소를 우려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밑국물로 쓴다더군요. 저는 그동안 무 짜투리를 그냥 퇴비통에 던져 넣었는데 그게 사실은 깊은 맛을 내는 육수 재료였던 겁니다. 저는 도마 옆에 놓인 무 한 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에서 동치미, 단무지, 깍두기, 무생채, 무국, 무청나물, 그리고 채수까지. 손가락으로 꼽다가 그만뒀어요. 무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도대체 몇 가지란 말입니까? 문득 제가 평생 무를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미국 식탁에서 무는 늘 조연이었어요. 샐러드에 색깔 내는 얇은 조각, 접시 가장자리에 꽃장식, 새콤하게 절인 피클 한두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무 한 개를 사면 절반도 채 못 쓰고 시들려 버리기 일쑤였죠. 우리는 무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채소로 취급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 하나가 식탁의 주인공이었어요. 시원한 동치미가 되고 아삭한 단무지가 되고 매콤한 깍두기가 되고 따뜻한 국이 되고 잎부터 껍질, 짜투리까지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고 모조리 음식으로 살려냈습니다. 같은 무를 두고 한쪽은 절반을 버리고 한쪽은 전부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제게 발효의 원리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생무는 오래 두지 못한다고 했어요. 통째로 둬도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들고 껍질을 깎거나 썰면 2, 3일 안에 물러버린다고요. 실제로 저도 냉장고에 넣어둔 무가 나흘, 닷새면 시들어 못 쓰게 되는 걸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먹을 양이면 그냥 버리는 게 미국식이었죠. 그런데 발효는 그 생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는다고 했습니다. 소금에 절여 항아리에 담고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익히면 무가 상하는 게 아니라 익는다는 거였어요. 며칠이면 물러버린 무가 발효를 거치면 몇 달을 두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보관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맛이 더 깊고 시원해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생무로 두면 길어야 나흘, 닷새, 발효시키면 몇 달, 나흘이 몇 달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며칠 더 가는 게 아니라 보관 기간이 수십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무가 가장 흔한 가을과 겨울에 그렇게 담가두고 무가 귀한 한겨울 내내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지수의 할머니가 무 하나로 겨울을 났다는 그 말이 그제야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저는 손에 힘이 풀려 도마 모서리를 짚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25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농장에서 물을 길러 흙에 묻어온 세월이요. 한 해에 2톤씩 25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을 땅에 파묻은 걸까요? 그런데 그 무 가운데 멀쩡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70%가 넘는다는 걸 저는 그날에야 알았습니다. 모양이 안 예쁘다는 이유로 버린 무도, 잎이 억세다고 잘라낸 무청도, 다듬다 남은 짜투리도 전부 누군가의 밥상에 오를 수 있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라 자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한마디가 새어나왔어요. 내가 25년 동안 음식을 흙에 묻고 있었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명치 끝이 뜨거워졌습니다. 농부로서의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흙을 가장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물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물을 살리는 법은 까맣게 모른 채 멀쩡한 먹거리를 매년 산더미처럼 버려온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톰도 말이 없었어요. 그도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우리 부부를 보더니 도마 위에 물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가난해서 안 버린 게 아니라 버릴 게 없다는 걸 아셨던 거라고요. 흙이 키운 건 다 귀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흙이 키운 건 다 귀하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제가 정작 흙이 내어준 것의 절반을 다시 흙에 파묻으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25년을 정면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못난 인물을 손수레에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언가 완전히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해 겨울, 저는 며느리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무얼 배운다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농사에 관한 한 늘 제가 가르치는 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겨울, 저는 며느리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섰습니다. 물을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다지고, 항아리에 담는 법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처음엔 손이 서툴었습니다. 소금 양을 잘못 맞춰 무가 너무 짜지기도 하고, 절이면 시간을 놓쳐 무가 물러지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지수는 핀잔 한 번 주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알려줬어요. 어머니, 소금은 무 무게의 2, 3%면 돼요. 절일 때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무가 천천히 숨을 죽여야 아삭함이 살아요. 며느리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우던 때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소금물에 퉁퉁 불어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물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담을 때마다 흙에 파묻을 때와는 정반대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 그 손길에는 묘한 보람이 깃들어 있었어요. 겨울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 헛간에는 항아리가 5개에서 10개로 다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못난 이모가 더 이상 손수레에 실려 태비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전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동치미가 되고 단무지가 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직거래장 제 가판대 한쪽에 작은 시식 코너를 차린 거예요. 깨끗한 유리병에 동치미를 담고 단무지를 가지런히 썰어 접시에 올렸습니다. 종이컵에 동치미 국물을 조금씩 따라 놓고 이쑤시개에 단무지를 꽂아두었죠. 옆에는 손글씨로 작은 안내판을 세웠어요. 한국식 무 발효 음식 한번 맛보세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쓰레기무로 만든 거 아니냐며 외면할까봐 걱정됐어요. 가판대 뒤에 서서 시식 접시를 바라보는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첫 손님은 마리아였어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직거래장 오랜 단골이죠. 마리아가 종이컵에 담긴 동치미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캐슬린, 이거 뭐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마리아는 단무지 한 조각도 집어먹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삭한 소리가 제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묻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더 없어요? 우리 카페에 두고 팔고 싶은데. 저는 얼떨떨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동치미 2병과 단무지 3병을 사갔어요. 그러고는 카페로 돌아가 손님들에게 자랑을 했나 봅니다. 오후가 되자 마리아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제 가판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게 모리스 농장에 가면 신기한 한국무 음식을 판다더라. 그 소문은 골짜기를 타고 빠르게 번졌습니다. 다음 주말 직거래장에는 제 가판대 앞에 줄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맛보고는 속이 뻥 뚫린다며 좋아했고 아삭한 단무지를 먹어보고는 이런 건 어디서도 못 먹어봤다며 봉지 가득 사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쁜 무, 못난이 무 가릴 것 없이 발효 음식으로 만든 무가 가장 먼저 동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손수레에 실려 태비장으로 가던 그 못난이 무가 이제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물건이 됐어요. 게다가 값도 달랐습니다. 생무 한 단을 팔 때 받던 값과 그 무를 동치미나 단무지로 담가 병에 담아 팔 때 받는 값은 비교가 안 됐어요. 가공을 거치니 같은 무라도 4-5배의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려서 처리 비용까지 물던 무가 이제는 농장에서 가장 돈이 되는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그 무렵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새벽 직거래장에 나갈 짐을 싣는데 톰이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무거운 동치미 항아리를 번쩍 들어 트럭 짐칸에 실어주는 겁니다. 쓰레기로 음식 만든다며 코웃음 치던 바로 그 사람이요. 저는 놀라서 톰을 쳐다봤습니다. 톰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더니 한마디 했어요. 쓰레기인 줄 알았던 게 우리 농장을 살렸군.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어요. 톰도 저도 며느리를 향해 품었던 그 미묘한 거리감이 어느새 눈 녹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헛간에 홀로 앉아 항아리들을 바라봤습니다. 20개의 항아리가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들이 조용히 익어가는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득 지난 25년이 떠올랐어요. 매년 가을 손수레를 밀며 멀쩡한 물을 흙에 파묻던 제 모습. 그게 농사의 당연한 일부라 믿으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 만약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음식을 땅에 묻으며 살았을 겁니다. 지수가 처음 우리 농장에 왔을 때 저는 그 애를 그저 검소한 며느리로만 여겼어요. 가남을 겪어 아까운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건 가난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흙이 키운 것은 단 한 조각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수백 년을 이어내려온 밥상의 지혜. 며느리는 그 지혜를 친정 할머니에게 배웠고 그걸 지구 반대편 미국의 작은 농장에서 다시 피워낸 겁니다. 저는 흙을 만지며 평생을 살았지만 흙이 내어준 것을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법은 며느리에게 배웠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벅차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농장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골짜기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이듬해 가을 우리 농장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확철이 와도 퇴비장으로 향하는 손수레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못난이 무는 곧장 헛간으로 옮겨져 항아리 속에서 익어갔고 무청과 짜투리까지 알뜰히 갈무리 됐죠. 한 해 2톤씩 흙에 묻던 무가 이제는 단 한 조각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골짜기를 넘어 이웃마을까지 퍼졌어요. 어느 날부터 낯선 농부들이 우리 농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우리도 매년 못난이 무를 한가득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음식으로 만드는 거요? 하고 묻더군요. 저는 그들을 헛간으로 데려가 항아리를 보여주고 며느리에게 배운 발효법을 하나하나 일러줬습니다. 무구개의 2-3% 소금으로 절이는 법, 서늘한 곳에서 천천히 익히는 법, 무청을 데쳐 나물로 무치는 법까지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지만 사실 그 모든 건 며느리에게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 지혜를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이웃 농가들이 하나둘 발효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골짜기 전체에서 버려지던 못난이 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거래장에는 동치미와 단무지를 파는 가판대가 여러 생겨났어요. 손님들은 골짜기를 한국식 무음식으로 유명한 동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농업 잡지의 기자가 우리 농장을 찾아왔어요. 버려지던 무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헛간에 들어선 항아리들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저는 옆에 서 있던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제 며느리 덕분입니다.
한국에서 온 지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멀쩡한 물을 땅에 묻고 있었을 거예요. 기사가 나간 뒤 우리 농장은 굴짜기의 작은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값진 건 신문에 실린 농장 이름도 늘어난 수입도 아니었어요. 바로 며느리와의 사이에 피어난 진짜 가족의 정이었습니다. 그의 김장철, 저는 지수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물을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는 친정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무 하나로 온 식구의 겨울밥상을 차려내던 할머니. 그 할머니의 손맛이 바다 건너 미국의 작은 농장에서 이렇게 되살아날 줄 지수 자신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물을 씻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애의 손도 제 손도 차가운 물에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하지만 맞잡은 두 손은 따뜻했습니다. 지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우리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마주보며 웃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한솥에 밥을 나누는 진짜 가족으로서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 흙을 가장 잘한다고 믿었어요. 물을 기르는 법이라면 이 골짜기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정작 그 물을 살리는 법은 멀고 먼 한국에서 온 며느리에게 배웠습니다. 물을 기르는 법만 알았지 물을 살리는 법은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그 지혜를 이어왔다고 합니다. 무가 흔한 철에 정성껏 담가두고 무가 귀한 한겨울 내내 꺼내 먹는 지혜. 잎부터 껍질, 자투리까지 단 한 조각도 버리지 않는 알뜰함. 그건 단지 음식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흙이 내어준 것을 끝까지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걸 버립니다. 모양이 안 예쁘다고 버리고, 조금 시들었다고 버리고, 다 못 먹을 것 같다고 버려요. 미국의 식탁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바로 과일과 채소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의 밥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남이 버리는 것에서 가치를 보는 눈, 흔할 때 갈무리에, 귀할 때 나누는 지혜.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한국의 밥상이 수백 년을 살아낸 진짜 힘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물을 흙에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항아리에 담아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들여다볼 때마다 두 손으로 물을 끌어안으며 어머니, 이 좋은 걸 버려요? 라고 묻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그 한마디가 제 25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짜기를,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어요. 남이 쓰레기라 부르는 것에서 보물을 알아보는 눈, 흙이 키운 것을 단 한 조각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마음. 저는 그 귀한 지혜를 바다 건너에서 온 한국인 며느리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지혜를 이웃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